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동네 골목마다 있던 그 시끌벅적한 PC방들 있잖아요. 아, 네,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죠? 맞아요. 그 PC방 문이 닫히고 내부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자리에 들어선 게 세련된 카페도 아니고 스터디 카페도 아닌 겁니다. 그럼 뭐가 들어왔나요? 최첨단 체형 교정 기구랑 물리치료 시설이 쫙 깔린 무려 80대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피트니스 센터 겸 체조장이 들어선 거예요. 와, 진짜요? 약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대전 대덕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아, 대덕구 안심주택 프로젝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당신,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2020년 4월 9일자 시니어 트렌드 분석 보고서인데요. 네, 아주 따끈따끈하고 흥미로운 자료죠. 흔히 노인 복지라고 하면 뭔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시혜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죠.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된 지금 이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나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당장 내일 우리가 살아갈 동네의 생존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자,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가 인프라의 붕괴와 재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인프라의 붕괴요? 단어가 좀 무시무시한데요? 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물리적인 공간이나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아, 인프라의 붕괴라고 하시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있네요. 첫 번째 화두로 꼽은 지하철 무임승차 딜레마 말입니다. 아, 네. 그건 정말 뜨거운 감자죠. 보고서 통계를 보니까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무려 22%에 달하더라고요. 길 걷다 마주치는 5명 중 1명 이삿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비율이 매달 0.1%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가 1984년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노인 인구가 4%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유하자면 7살 때 입던 옷을 어른이 되어서도 억지로 껴입고 있으면서 단추가 터져나간다고 불평하는 격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옷이 작아졌으면 새로 맞춰 입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당장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거나 소득별모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번번이 무산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정치인들이 선거 때 노인들 표 떨어질까봐 눈치 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표를 의식한 아주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훨씬 더 복잡한 구조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조적 함정이요. 그냥 눈치 보기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네,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엔 인구 구조의 수학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방금 22%라고 하셨잖아요. 유권자의 22%면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도 남을 거대한 집단이거든요. 아, 하긴 1, 2%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데 22%면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거대한 집단이 무임승차라는 하나의 이해관계로 강력하게 묶여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네,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죠. 그런데 그 다수의 구성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느 정당의 권력을 잡든 간에 자신들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수 있는 이 거대 집단의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제도를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듣고 보니 정치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네요. 민주주의 시스템과 초고령화가 만나서 생겨난 일종의 피할 수 없는 시스템 오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정파를 떠나서 고령사회 복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결국 일반 승객의 요금을 인상하거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메워야 할 텐데 그럼 청년 세대의 부담만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이래도 파국, 저래도 파국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패러다임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외곽에 거대한 요양원을 짓던 과거의 방식들 있잖아요. 네, 시설 중심의 복지 정책들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국가 인프라를 무한정 늘려서 해결하려던 방식 자체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정책 입안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예산도 바닥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지을 공간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돌볼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였죠. 방향을 튼다면 기존처럼 요양원 같은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어르신들을 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살던 곳, 즉 내 집과 우리 동네 자체를 거대한 돌봄의 플랫폼으로 리모델링 하자는 겁니다. 아, 지하철이나 요양원 같은 거대 인프라가 붕괴하기 직전이니까 아예 어르신들이 동네 밖으로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사는 공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도록 만드는 이른바 통합돌봄 시대의 개막입니다. 그래서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 지자체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자료 보니까 화성시의 간호, 요양 원스톱 패키지 사례가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네, 간호랑 요양, 그리고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로 묶은 아주 좋은 모델이죠.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집집마다 의사나 간호사가 매일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자체 예산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 많은 의료 인력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의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지자체가 수만 명의 의료진을 직접 고용해서 집집마다 파견하는 방식이라면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런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통합돌봄의 실제 핵심은 새로운 인력의 무한 투입이 아니라 기존 자원의 초연결에 있습니다. 초연결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르신이 집에서 넘어지면 119를 타고 대형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퇴원하면 요양병원으로 가고 거기서 호전이 안 되면 요양원으로 보내졌잖아요. 맞아요. 보호자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서류 떼고 엄청 고생했죠. 각 기관이 완전히 분절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 긍천구의 건강장수센터나 대전 대덕구의 안심주택 같은 모델을 보면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네의 개인의원, 주민센터 복지공무원, 동네 약국, 그리고 방문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와, 정보가 단절없이 쫙 공유되는 일종의 돌봄 네트워크를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 어르신 냉장고에 밥이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요양보호사의 태블릿 PC 데이터가 동네 주치의의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세상에. 마치 내 건강과 생활 습관의 모든 데이터를 꿰뚫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비서가 동네 전체에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비서 같은 관리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곳에서 주민센터 직원들을 모아놓고 실무 교육을 빡빡하게 돌리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의 코어 역할을 주민센터가 해내야 하거든요. 아, 물리적인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인력의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우리 동네에 촘촘하게 까는 작업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매 정책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솔직히 조금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봤거든요. 과거에는 치매 정책이 조기 진단과 요양시설 입소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빨리 발견해서 안전한 시설로 모시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이제는 5년 지역사회 유지율이라는 완전히 낯선 지표로 무게중심이 싹 이동했더라고요. 치매 환자가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동네에서 5년을 더 머물게 한다는 목표죠.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엄청납니다. 현재 치매 환자가 78만 명인데 이 중 단 1%만 지역사회에 더 머물게 해도 연간 1,4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1,4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의미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양원이라는 거대 시설 하나를 짓고 운영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건축비부터 장난이 아니겠죠? 건축비, 부지 매입비는 물론이고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는 인력 인건비,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천문학적인 세금이 매달 투입됩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환자가 요양원이 아니라 자기 집 거실에 머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막대한 인프라 유지 비용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환자가 내 집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게 웬만한 국책 사업보다 훨씬 타율이 높은 최고의 경제 정책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돌봄이 곧 경제라는 사실이 여기서 명확히 증명되는 거죠. 그런데 치매라는 질병이 그냥 집에 있는다고 진행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에서 늙어갈 권리를 지키려면 결국 치매로 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 건데 보고서에 성우 배한성 씨가 경도 인지장애로 고백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치매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공중보건 과제가 되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거기서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몇 개 제시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약간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고요. 엄청난 수치죠. 아니, 잠을 좀 못 자는 거랑 뇌세포가 망가지는 거랑 도대체 무슨 물리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우리 뇌의 쓰레기 청소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 시스템이요? 뇌 안에 그런 게 있나요? 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세포가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일종의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아, 자동차 엔진 돌아가면서 매연 쌓이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 찌꺼기가 계속 쌓여서 뇌세포를 파괴하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거든요. 그런데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을 펌프질해서 이 찌꺼기들을 싹 씻어내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깊은 잠이 말 그대로 뇌를 세척하는 대청소 시간이었군요. 네, 밤마다 뇌 안에서 대청소가 일어나는 셈인데 수면장애가 있으면 이 청소차가 아예 출동을 못하는 겁니다. 헐, 그럼 독성 물질이 뇌에 고스란히 남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청소를 못하니까 찌꺼기가 그대로 쌓이고 치매 발병률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유전자 이야기도 신기했습니다. 아포이포라고 부르나요? 이 APOE4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 기억력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4명 중 1명은 이미 뇌 안에서 변화가 관찰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비유하자면 찌꺼기를 운반하는 청소차의 성능이 태어날 때부터 조금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 청소차가 고장난 상태인 거네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대화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뇌를 MRI로 찍어보면 이미 조용히 쓰레기가 쌓이면서 뇌세포의 연결망이 툭툭 끊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었다는 거잖아요.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 지역보건소나 군의군의 치유농업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중요한지요. 아, 치유농업 사례 아주 좋죠. 저는 처음에 그게 그냥 어르신들 소일거리 하시는 취미 교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4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아끼기 위한 치열한 예방과 조기 개입 현장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손을 세밀하게 움직이고 이웃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인지 자극을 주는 그 모든 행위가 예방의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뇌 안에서 벌어지는 단백질 찌꺼기 축적을 막는 최전선 방어선이었던 거군요.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환자는 요양원으로 가야 하고 곧바로 수천억 원의 국가 재정 타격으로 이어지니까요. 결국 예방의학이 지역사회 인프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보니까 진짜 재밌고 소름 돋네요. 자, 그럼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가 살던 동네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관리를 받으면서 과거의 노인들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요. 네, 활동 반경이 넓어지셨죠? 그럼 이분들이 매일 동네에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소비의 주체로 넘어가는 과정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적이고 돌봄의 대상이었던 시니어들이 이제는 지역사회를 누비면서 자본주의 시장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소비 주체로 떠오른 겁니다. 최근 2년 새에 이 액티브 시니어 시장 규모가 무려 13조 원 이상 팽창했다고 하더라고요. 13조 원이면 정말 폭발적인 팽창입니다. 소비의 중심축이 230세대에서 6070세대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의구심을 느끼셨나요? 예를 들면 하나금융이 은행에 직접 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드림 버스를 동네로 보낸다거나 라이나 생명 같은 곳에서 헬스케어랑 간병을 결합한 상품을 파는 건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네, 건강과 돈은 나이 들수록 가장 실존적인 공포니까 필수적인 서비스죠. 그런데 대교 같은 교육기업이 시니어 전용 자기개발 캠페인을 하고 심지어 브라보 골든보그 2026 같은 행사를 보면 백발의 시니어 모델들이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단 말이죠. 아주 당당하고 멋진 모습들이었죠. 네, 멋지긴 한데 기업들이 시니어들의 아픔이나 결핍을 채워주는 걸 넘어서 갑자기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막 자극하고 부추기는 느낌이랄까요? 전문가님, 솔직히 이거 그냥 구매력 있는 노인들 지갑 열게 하려는 트렌드 편성형 반짝 마케팅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시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존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생존 본능이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요? 기업은 돈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아주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 가치를 가장 많이 보유한 세대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평생 경제활동을 해오신 지금이 60, 70세대겠죠? 바로 그분들, 현재의 액티브 시니어들입니다. 과거의 노인들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용돈을 받았으며 희생하는 세대였잖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셨죠? 그런데 지금의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노후와 즐거움을 위해 수백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결제하고 자기 개발에 선뜻 돈을 쓰는 세대거든요. 확실히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타겟이었던 2030 세대는 인구도 줄고 지갑도 얇아져서 이미 성장에 한계가 온 겁니다. 살기 위해선 거대한 자본을 쥐고 있는 시니어들의 핵심 욕망을 발굴해서 자극해야만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전 산업군의 뼈대를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재편입니다. 아, 돈이 그곳에 있으니까 기업들의 전략이 통째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군요. 성패가 시니어 전략의 세밀함에 달려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의 영역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경기도가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을 다시 양성해서 투입하고 있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치료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와, 의사라는 고급 인력도 시니어가 주축이 되는 거네요. 주거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스타트업인 케어닥이 용인의 대형 실버타운 위탁 운영을 통째로 맡았거든요.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하던 실버주택이나 요양인프라 구축을 이제는 효율적이고 세밀한 시스템을 갖춘 민간 기업이 대신 설계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정말 국가와 민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네요. 결국 시니어 시장이라는 게 어르신들 쓰기 편한 돋보기나 지팡이 같은 특화 상품 몇 개 나오는 수준이 아니었군요. 네, 산업의 표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의료, 주거, 금융, 패션, 심지어 교육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산업 생태계가 시니어를 표준으로 삼고 새롭게 세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런웨이를 걷는 시니어 모델들의 워킹이 그냥 멋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의 주인은 우리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네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십니다. 미래를 미리 보는 듯한 아주 강렬한 기시감이 듭니다. 먼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일본의 사례를 보시죠. 아,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훨씬 먼저 겪었잖아요. 네, 보고서에 보면 일본의 유명 벚꽃 명소에서 발생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지 저하가 있는 한 노인이 공공장소에서 이상행동을 보였는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연행하던 과정에서 그만 사망하고 만 사건입니다. 벚꽃 구경을 나갔다가 경찰 연행 중에 사망하셨다고요? 세상에. 아니, 일본이면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우리보다 훨씬 촘촘하게 정착된 나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는 일본조차도 막상 집 밖의 거대한 공공장소에서 치매 노인이 돌발 상황을 일으켰을 때 이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시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돌봄 시설이나 매뉴얼은 있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과 공권력이 인지저하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거죠.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도의 설계만큼이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뉴질랜드 사례도 있던데 거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뉴질랜드 장교양시설 지원금 현실을 보면 제도를 아무리 촘촘하게 잘 설계해도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인데도 한계가 오나요? 네, 팽창하는 요양비용과 국가 재정 부담 앞에서는 어떤 선진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딜레마나 예산 때문에 내 집 머물기를 택해야만 하는 한국의 고민이
전 세계적 공통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짜 제도의 뼈대를 아무리 튼튼하게 깎고 다듬어도 결국 예산이라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현장에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보고서에 소개된 글로벌 사례 중에서 베트남 하노이 바딘 지역의 이야기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아, 베트남의 그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 말씀이시군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상 깊으셨나요? 다른 나라들처럼 제도를 막 뜯어 고치거나 예산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그냥 노인복지관 가서 봉사활동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수하게 제작된 장비를 온몸에 착용해요. 시야를 흐릿하게 만드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팔다리 관절을 뻣뻣하게 고정시키는 무거운 장비를 차고 진짜 노인의 몸통과 시력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와, 신체적 노화를 직접 시뮬레이션해보는 일종의 공감 훈련이군요. 맞아요. 계단 하나 오르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카페에 있는 작은 글씨의 메뉴판이 얼마나 답답한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겪어보는 거죠. 정말 훌륭한 시도네요.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와닿았겠습니다. 네, 최근 젊은 세대와 노년층 사이의 세대 갈등이나 노인 혐오가 엄청 심각한 문제잖아요. 인터넷 기사 댓글만 봐도 아슬아슬할 때가 많은데 베트남은 이걸 법적인 제재나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타인의 몸통 안으로 들어가 보는 물리적인 공감으로 풀려고 한 겁니다. 타인의 신체가 되어본다는 발상이 대단합니다. 관절이 안 굽혀져서 횡단보도를 시간 안에 못 건너는 공포를 한 번 겪게 되면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건 다 사람인데 이런 감각적인 이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돌봄 통합망을 깔아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십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하든 치매 노인을 우리 동네에서 돌보는 네트워크를 짜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인프라를 매끄럽게 작동시키는 윤활유는 사회적 이해와 공감입니다. 맞습니다. 공감이 없으면 시스템도 멈추겠죠? 인지저하 노인이 길에서 이상 행동을 할 때 경찰이 무력으로 제압하다 비극이 생기는 사회와 동네 주민들이 먼저 다가가 진정시키고 보호자에게 연락해주는 사회. 어느 쪽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고 지속 가능할지는 너무나 명백하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의 시니어 이슈들을 나이 든 저분들의 문제 혹은 나의 세금을 갉아먹은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중에 겪을 나의 미래로 시점을 한 번만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세대 간의 공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의 탐구를 간략히 요약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2026년의 시니어 트렌드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밑바닥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숨가쁘게 뜯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무임승차 재정의 딜레마부터 그로 인해 촉발된 내 집 중심의 통합돌봄 네트워크 혁명, 그리고 수면장애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접근을 통해 1,400억 원을 아끼는 치매 정책의 경제학. 거기다 새로운 소비 권력으로 떠오른 액티브 시니어와 전 산업의 구조적 재편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일본 사례로 본 글로벌 사회의 한계와 공감의 중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 해답은 자료 마지막 장에 편집장이 인용한 최근담의 한 구절에 철학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노래 화사 인심상시변 가교 무한한 정미라는 글귀인데요. 어휴, 한자는 언제 들어도 어렵네요. 어떤 뜻인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꽃이 지는 늦봄의 정취를 마음으로 감상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맛이 있다. 인생의 노년을 지고 있는 늦봄의 꽃에 비유한 아주 멋진 문장이죠. 아, 늦봄의 꽃이라 왠지 여운이 남네요. 젊은 날의 치열함이나 화려함과는 다르지만 인생의 굴곡과 결이 겹겹이 쌓인 노년의 시기에는 무언가를 애써 이루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삶 그 자체를 관조하고 음미할 수 있는 깊이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나이 들미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의미죠. 무한한 맛을 음미하는 시간, 진짜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 아프게 이야기했던 인프라 재건, 통합돌봄, 예방외학,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구축, 이 복잡한 메커니즘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거나 국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아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도달했을 때 이 무한한 맛을 여유롭게 음미하면서
끝까지 존엄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죠. 와, 제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를 아주 완벽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친 2026년의 시니어 트렌드 분석은 거대한 통계 데이터나 남의 동네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남의 일이 아니죠. 바로 미래의 당신이 살아갈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세계관의 기초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퇴근길이든 주말 산책이든 당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골목길을 한번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80세가 되어 다리에 힘이 빠져 휠체어를 타야 하거나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이 흐려진다고 가정했을 때 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미래죠.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동네의 인프라와 이웃들의 시선은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줄 곳인가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만약 그 대답이 망설여지거나 단호하게 아니오라면 우리는 내일의 우리를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세상을 보는 더 날카롭고 따뜻한 시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 당신을 위한 심층 탐구였습니다. 당신의 동네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오늘 꼭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